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엄마에 이어서 아빠를 암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런 이별이었어요. 발병 사실을 알고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저희에게 남아있던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긴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부모님의 죽음이 익숙해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빠를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한 가지 큰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글쎄, 저희 아빠 장례식을 마치고 시댁에 갔더니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순간부터 이미 시댁이 잔치 분위기이기는 했습니다. 대놓고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뒤로는 물이라도 떠다 놓고 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건 제가 받게 될 아빠의 유산 때문이었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그 돈에 아주 목을 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 놈도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만한 인간이 그럴 만한 짓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 전에 저는 이미 그 인간에게 엄청난 실망을 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저는 통쾌한 복수를 마치고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요. 예전에 저희 집이 있던 곳은 가정법원이 있는 곳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려고 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고는 했었죠.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있는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엄마, 저 사람들 싸우는 것 같은데? 그쪽 쳐다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왜 싸우는 거예요?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이혼? 이혼이 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는 그럴 때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를 때였죠. 오빠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저에게 가르치듯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결혼한 남자랑 여자가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안 살겠다는 거야. 헤어진다고. 왜 헤어져야 하는데? 보면 모르겠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싸워대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 어린 시절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신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서로 사이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집에서 매일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으니 그때의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풍경일만도 했었죠. 하지만 그랬던 저도 어느 정도 철이 들 정도로 자란 이후에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 집 사정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요. 그때 보는 법원의 풍경은 참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을 텐데 저렇게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서 고소를 한 해 만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절대로 저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아직은 어린아이의 다짐에 불과했지만요.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너무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작은 곳조차 서로 나눌 만큼 서로를 아낀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바로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셨어요. 저희 아빠에게는 엄마가 첫사랑이셨거든요. 아빠 말에 의하면 엄마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그렇게나 많았다는데 그러니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업고 다니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셨죠.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힘들게 쟁취해낸 사랑이라고요. 엄마, 아빠, 저 오빠랑 지금 닭꼬치 사러 갈 건데 어떤 맛 사올까요? 나는 너희 아빠가 좋아하는 맛으로. 나는 너희 엄마가 좋아하는 맛으로. 아, 닭살도다. 그냥 저희가 알아서 사올게요. 아니, 보통은 양보를 할 거면 자식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사오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 엄마가 1순위야. 억울하면 너희들도 빨리 결혼하든가 해. 메뉴를 고를 때도 어찌나 서로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시는지 서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메뉴를 사오라며 양보를 하시기 일쑤였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오빠랑 저는 닭살이 돋는다며 진저리를 치고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 분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하다못해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님 사이가 저렇게 좋으신 것도 저희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저희도 반드시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하지만 영원히 저런 모습으로 사실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다투거나 싸우셔서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평소처럼 아빠가 좋아하는 저녁거리를 사서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셨죠. 상대는 30대 남자 운전자였는데 아침부터 마신 술이 퇴근 시간까지도 깨지를 않았는데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이었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허망하게도 저희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할 그 어떤 시간도 남겨주지 않은 채로요. 저희 가족 모두는 그 뒤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나 오빠도 그랬지만 특히나 힘들어하셨던 건 저희 아빠였어요. 엄마와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당시 오빠가 군대에 가 있을 때였는데 저에게 저보다 아빠가 더 걱정이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아빠는 끊었던 술까지 다시 드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거기다 엄마가 싫어한다고 끊으셨던 담배도 다시 피우시더라고요. 아빠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됐지만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죠. 하지만 그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엄마 49제를 지내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아빠는 절에서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엄마 사진만 물끄러미 한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술도 담배도 안 해. 진짜예요? 진짜지 그럼. 아빠가 오늘 너희 엄마한테 약속했어. 뭐라고요? 나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서 민정이 너랑 민우 곁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간다고 했지. 그 후로 아빠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도 하셨고요. 저나 오빠가 걱정하는 일이 없게끔 식사도 잘 챙기셨고 밖에서 사람도 잘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그리고 저랑 저희 오빠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엄마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시간은 똑같이 흐르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빨리 흐르는 느낌이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흘렀더라고요. 20살. 교복을 겨우 벗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던 제가 어느새 다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는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더 서두른 데에는 아빠 때문이기도 했어요. 2년 전에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빠는 틈만 나면 제가 결혼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결혼까지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마음이 놓이실 것 같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 꼭 어디 갈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시냐고 타박을 놓았지만요. 당시에 저에게는 3년을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벌써 1년도 더 전이었지만 오늘날까지 결혼을 미뤘던 것은 바로 예비시댁 때문이었어요. 저를 며느리감으로 그다지 반기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래, 학교는 어디를 나왔다고? 저는 그때 문호가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머리털 나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또 잊어버렸네. 누나는 좀... 그 첫 질문에 순간 앉아있던 자리의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에 한번 남자친구가 지나가듯이 말했던 적이 있긴 했어요. 우리 누나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을 좀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았죠. 그래, 됐다. 그런 걸 물어서 뭘 하니? 어차피 이제 와서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나는 좀 신기해서. 문호 얘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다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입들 다물어. 그나마 예비 시아버지가 신우의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내내 얼굴이 어두우셨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계셨고요. 사실 이건 결혼한 이후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남자친구의 바로 직전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저런 이유들로 결국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 일을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었다면서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인데다 여러모로 조건이 비슷해서였다는 사실도요. 사실 제가 조건만 놓고 따지자면 남자친구에게 한참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외모는 각자 취향이니 놔둔다고 치더라도 예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 아들은 번듯하게 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무원을 하는데 저는 대전에 있는 그저 그런 학교를 나온 데다 직업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별로인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일 할 생각은 없어요? 뭐 나중에 우리 문호처럼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가. 예비 시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그 질문은 참 당황스럽고도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직업을 바꾸는 일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결정할 일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공무원 시험이라니요. 남자친구의 직업을 존중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살면서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재미있고 또 저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서요. 공무원은 적성에 맞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는? 공무원은 뭐 아무나 해요? 요즘 난다긴다는 애들도 다 떨어지는 게 공무원 시험인데. 하긴 그렇지. 우리 형 워낙 문호가 똑똑해서 시험도 한 방에 붙고 그랬으니 쉽게 생각하는 거고. 솔직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저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오면서요. 인사를 오기 전에 자기 식구들이 혹시나 이상한 질문이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줬으면 좋겠다더니 그래도 그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게 저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무튼 결국에는 그리들 좋다니 결혼이고 뭐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혼 허락 비슷한 걸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댁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결혼은 여기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 말을 듣자 남자친구는 기겁을 하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 아니면 우리 누나? 솔직히 이유는 자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은 몰랐거든. 미안해. 진짜 나도 식구들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자기한테 상처가 됐다면 내가 다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 자기한테 사과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나는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만약 우리가 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힘들어질 것 같고. 그 말 진심이야? 그럼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아니겠냐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입에서 그 대답이 튀어나오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자 남자친구는 거의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 잠긴 목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정말로 많이 노력하겠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하고 안 만나도 돼. 우리 집에는 안 가도 돼. 어떻게 그래? 그리고 명절 같은 날은 어쩌고? 명절 필요 없어. 나 혼자 다녀올게. 자기는 그냥 자기 친정에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식구들한테도 다시는 자기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게. 어? 본인 부모님도 아기가 있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저 조금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착하고 사랑스럽고 현명한 사람인데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착하기도 했고요. 저희 식구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종종 저희 본가에 들러서 저희 아빠와 함께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같이 맛집도 갈 정도로요. 무엇보다 아직도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큰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을 한순간에 접고 이 자리에서 남남이 되어버린다는 게 생각만으로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비시댁의 반응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저희는 이 결혼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만 보고 한 결혼이 그 남편의 마음이 변했을 때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오는지를요. 그때까지는 저도 전혀 몰랐었죠. 지금의 이 마음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처럼요. 여보, 은호 아이스크림 그만 먹여야 해. 나중에 배앓이 한다니까. 안 먹였어. 안 먹이기는 내가 아까 당신이 먹던 거 몰래 주는 거 다 봤거든? 엄마한테 들켰다, 은호야.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겠다. 못 말려 진짜. 솔직히 어떻게 안 줘? 당신도 와서 한번 보고 말해. 우리 은호가 얼마나 귀엽게 쳐다보는데. 아빠 저도 한 입만 주세요 하면서, 어? 어쨌든 일단 저희의 결혼 생활은 삐걱거렸던 시작과는 다르게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요. 신혼이 짧았던 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들 은호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희 아빠도 은호를 참 예뻐하셨어요. 사위와 손주 그리고 딸과 셋이서 보내는 주말 점심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실 정도였죠.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우리 은호 귀여운 내 새끼. 할머니 안 보고 싶었니? 오늘은 우리 뭘 먹을까? 은호가 뭘 좋아하지?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아직도 시집을 가지 않아서 저희 아들이 이 집안의 첫 손주였거든요. 어릴 때 남편을 빼닮았다며 너무너무 예뻐하셨죠. 그나저나 은호 공부는 시키고 있는 거니?
요즘은 어릴 때부터 다들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하면서 가르친다더라. 은호 아빠랑 상의했는데 저희는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지는 않으려고요. 어차피 나중에는 공부만 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스트레스 주고 싶지도 않고. 뭐? 그래서 아예 손 놓고 있다는 거야? 지금은 그냥 은호가 건강하게 잘 뛰어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만 신경 쓰려고요.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질문하고 걱정하고 또 간섭을 하실 정도였어요. 얘가 무슨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어? 하기는 네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뭘 알기나 하겠니? 애를 돌대가리로 키울 생각이야?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공부는 시키면서 놀려야 한다니까? 아, 답답해서 정말. 우리 은호 혹시라도 엄마 머리 닮으면 안 되는데. 참. 남편이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예전보다는 확연히 빈도나 강도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빨리 바뀌기야 하겠어요? 제가 아직은 과도하게 공부를 시킬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댁에서는 아주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기겁을 하시고는 했어요. 제 머리를 닮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은 빠지지도 않았고요. 물론 남편이 들을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만 혼잣말처럼 하시기는 했죠. 저한테는 다 들리는 소리였지만요. 그래도 시댁에 자주 가지 않는 걸 그나마 위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저런 이야기야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었거든요. 저도 은근히 멘탈은 센 편이라서 솔직히 남의 이야기를 그다지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저희 아빠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서 제 편을 들고는 했어요. 결혼 전에 본인이 했던 그 약속처럼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저랑 남편 그리고 우리 은호 이렇게 셋이서 지금처럼만 잘 지낸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견딜 수 있었고 행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요. 그런데 그 찰나의 행복조차 저에게는 사치였나 봅니다. 언제인가부터 남편이 부쩍 예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긴가민가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확신을 가질 정도로 빈도가 늘어나더라고요. 여보, 어제 내가 입었던 바지 어디 갔어? 바지? 그거 빨았지. 뭐? 그 바지를 왜 말도 없이 빨아?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아니, 당신 그 바지 벌써 며칠째 입었잖아. 더러워 보여서 빨려고 한 거지. 빨래는 알아서 하자고 했잖아. 나는 오늘 입으려고 하는 줄 몰랐지. 미안해. 다른 바지는? 입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앞으로는 내 옷에 손대지 마. 남편도 저도 각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는 더 그래왔고요. 그중에서 빨래는 결혼할 때부터 저희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합의를 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본인 옷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소재든지 가격이라든지 하다못해 본인이 몇 번을 입고 빨아야 하는지까지도요. 문제는 그 빨래에 대한 기준이 칼로 나눈 것처럼 철저하지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다 보면 세탁기에 자리가 많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세와 물세가 아까워서 더 돌릴 게 없다 찾다가 상대방의 옷가지들도 함께 빨고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종종 본인 옷을 빨면서 비슷한 이유로 제 옷을 함께 돌리고는 했습니다. 제가 바쁘거나 힘들어 보여서 저를 돕느라고 제 빨래를 대신 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본인 바지를 빨았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다니.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남편의 잦아진 짜증이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오면 곧 남편 회사에 인사이동 시즌이었거든요. 예민한 게 당연했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편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정작 인사이동이 끝난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잦아졌고요. 내일 은호 소아과 줄려보는 날이야. 당신이 같이 가줄 수 있어? 언제 시간 돼? 내 말 듣고 있어? 언제 시간 되냐니까. 알았다고. 아침에 가면 되잖아. 제가 하는 질문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동문서답을 할 때도 많았고요. 말을 걸면 돌아오는 대답도 무성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저랑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고요. 처음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피곤하다길래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게 회사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에 일이었지만요. 남편에게는 결혼한 직후부터 저와 늘 가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과 선후배들까지 총 5커플이 참석하는 모임이었어요. 워낙에 다들 친한 사이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도 지금까지 불참자가 거의 없을 정도였죠. 한 번 모이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가끔씩은 다 함께 운동을 하러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모임에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안 나가겠다는 거야?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잖아. 좀 피곤하네. 집에서 쉬고 싶어서 그래. 많이 피곤해? 식당 예약도 이미 끝났을 텐데. 그럼 그냥 식사만 하고 먼저 나오자. 그냥 안 가고 싶다고. 정말 뜻밖이었어요. 조기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도 괜찮다면서 목발을 짚고 모임에 꾸역꾸역 나가고는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멤버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좋아했던 남편이었고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빠지고 싶어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혹시 거긴 누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냐고 물어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요. 저는 점점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보여준 모습들은 불과 몇 달 전과 비교를 해봐도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제가 답답한 것은 도무지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짐작도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와 싸운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오히려 회사에서는 정기 인사에서 입사 동기들처럼 무탈하게 진급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은호가 애를 먹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보아왔던 주변 지인들의 사례, TV에서 봤었던 숱한 불륜 커플들, 그리고 법원 앞에 길게 줄 서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 저는 애써 그게 아닐 거라고 부정했죠. 정말 거기까지는 아니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 불륜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앞서 말했던 그 모임의 남편 선배의 와이프였습니다.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고 살짝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언니.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본인 여동생과 말투도 행동도 너무 닮았다면서 저를 참 좋아해 주던 분이었어요. 성격도 마음도 잘 통해서 저도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왔고요. 가끔씩 둘이 만나서 따로 커피 타임을 가진 적도 많긴 했지만 오늘처럼 심각한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고 자기도 알지?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바람 피우는 상대방이요? 맞아. 놀라지 말고 들어. 문호 씨, 회사에서 내가 들은 소문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거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언니는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층에 계속 쉬쉬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문호 과장한테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소문이요. 그 여직원은 이제 인턴을 마치고 막 사원으로 전환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둘이 붙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여기저기서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회사 근처에서 따로 만나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문이 돌았을 거고요.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인하고 알아본 거였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기가 막혀. 이걸 알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도 내 동생이었다면 꼭 알고 싶었을 것 같아서. 고마워요, 언니. 진심이에요. 고맙다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보다 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사실을 말하는 표정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그때 제 인생을 구제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서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모든 퍼즐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남편의 행동들, 달라진 말투들. 결혼 생활을 통틀어 온통 처음 보는 모습들 뿐이었는데 저는 왜 그 인간을 무턱대고 믿어주려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언니가 보내준 핸드폰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말에 잔업 때문에 회사에 출근했다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서 남편 놈은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요. 예전에 저를 보며 짓던 그 표정이었고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죠.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제 발밑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식 얼굴 한번 떠오르지도 않았던 걸까요? 다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면서 혹시라도 저에게 들킬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해보지도 않았을까요? 만약 들키게 된다면 저는 그렇다 쳐도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요. 그것조차 감수할 정도로 그 여자가 좋았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쥐고 뺨이라도 후려치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인간은 또 출장이었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요. 그 출장이라는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제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전화도 다시 걸려오지 않았고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메시지 한 통이 겨우 오더라고요. 출장 와서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느라 바빴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일 통화하자고요. 메시지를 보낼 정신은 있고 저에게 잠깐 전화할 정신도 없다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닥친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놈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날 오빠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원이라고요. 아빠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으셨대. 발견하고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가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수술도 안 된다고 하고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빠는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인 경우가 많고
운 좋게 조금 일찍 발견했다고 해도 예후가 나쁘기로 유명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옮기고 의사를 바꿔가며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빠를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빠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도 접고 오빠네와 번갈아 가면서 꼬박 병실을 지켰어도 정작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수술이 불가능했기에 항암 치료를 선택한 아빠는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너무 심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이제는 이만 보내드리는 게 나은 걸까 싶을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저와 남편을 병원으로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옷가지를 가지러 집에 간 상태였는데 남편에게 함께 오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까지 저는 남편의 외도 문제는 일단 접어둔 상태였습니다. 당장 저희 아빠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빠가 충격을 받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절대로요. 아들처럼 사위를 그렇게나 예뻐하셨는데 결혼하고 몇 년이나 살았다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니 그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마 이 사실을 아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제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날 병실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서방, 아무래도 내가 얼마 살지를 못할 것 같네.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회복하셔야죠, 장인어른.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민정이 엄마가 외롭다고 빨리 오라는 것 같네. 아빠. 울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 야윈 아빠의 얼굴을 보니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힘겹게 저희 두 사람의 손을 한쪽으로 모아서 꼭 감싸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을 안 했던 땅이 좀 있어. 말년에 요양병원에나 들어가면 알려주려고 했더니 지금은 해야 할 것 같네. 어제 너희 오빠한테 자세한 건 이야기해뒀으니까 가서 들어. 땅이요? 무슨 땅이요? 땅도 있고 거기 건물도 하나 있으니까 오빠랑 상의해서 같이 처분하든가 하고. 이서방,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수가 있겠어. 장인어른. 아빠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한참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곧 체력에 붙이시는지 잠이 드셨죠. 저에게는 온통 금시초문인 이야기였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니 아주 예전에 엄마가 아빠에게 사두라고 재촉해서 사둔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 땅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으셔서 저도 잊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건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유산 이야기도 그랬지만 남편을 불러서 마지막을 당부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 정도로 당신도 마지막을 직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몇 마디 길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고 다시 잠이 들 정도로 힘겨운 상태이시기도 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깟 유산 한 푼도 없어도 되니까 저희 아빠만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빠도 착잡한 얼굴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 유산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희소식이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은호애미야, 사돈어른 병세는 좀 어떠시니? 똑같으시죠 뭐. 아이고,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니 참. 이래서 노인네 건강은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는 거라더라. 너도 너무 간병하느라 몸 축내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 그건 그렇고 내가 주변에 본 게 많아서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운을 띄어서 꺼내신 이야기는 아주 기도 안 차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끼리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 아주 형제자매 간에도 그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없다. 오빠가 아들이라고 혹시 더 받는 건 없냐? 그래도 간병은 네가 많이 했는데 네가 더 받아야지 하면서요. 결론은 저희 아빠 유산을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더니 나중에는 애가 타는지 아예 과일이고 죽이고 저희 아빠 병원 로비까지 바리바리 싸우시더라고요. 저더러 잘 먹으면서 간병하라면서요. 그러면서 또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유언장은 잘 써둬야 한다고요. 저희 아빠 암 걸렸다는 소식에 문병 한번 안 오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니. 참 인간이란 뭘까 싶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가관인 건 그 옆에 남편 놈이었습니다. 나야 장인어른 재산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오빠한테 양보만 하지 말고 받을 건 제대로 받아야 해. 우리 아들 생각도 해야지. 당연하지. 무조건 은호 생각해야 해. 끝까지 우리 아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욕심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시누이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옆에서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아주 저희 친오빠한테 유산이 10원 한 장이라도 더 갖다간 제가 자식 생각도 안 하는 엄마가 될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오빠랑 자세한 이야기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것도 잘 챙겨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결혼했으니 제 돈이 이 사람 돈이고 이 사람 돈이 제 돈인데 꼭 우리 은호만 생각해서도 아니고요. 그렇지. 우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 걱정 마세요. 어차피 없는 줄 알았던 돈이었는데 유산 받으면 이제 우리 식구들도 좀 편하게 살아야죠. 그러면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은근슬쩍 조금씩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제 말에 시댁 식구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요. 희망 고문 한번 당해보라고 던진 말에 낚여서 아주 잔치도 이런 잔치 분위기가 없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당장 초상이라도 치른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저 인간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이를 갈았죠. 그리고 아빠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채 3주도 더 버티지 못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숨이 꺼져간다는 게 어떤 건지 체감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마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일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세상에, 마음고생해서 얼굴살 빠진 것 좀 봐. 오늘 문어랑 맛있는 것 좀 먹고 가. 엄마가 아침부터 음식 많이 만들어놨어. 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제가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눈은 웃고 있더라고요. 아마 유산 나눠받을 생각에 지금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남편 놈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모두 밥을 먹는 내내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까 눈짓을 바쁘게 교환하고 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돈어른 유산은 잘 정리했고? 전에 형님이 변호사랑 상의해서 잘 정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 제대로 정리하고 온 거 맞지? 잘 정리하고 왔지. 그래도 조금은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던 시댁 인간들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되든 말이 나왔을 때 나눌 건 빨리 나누고 정리해야지. 맞아, 이런 건 바로바로 정리해야 돼. 그리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쩌죠? 너무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찬 인간이 있으니 어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 복을 차다니? 저 이혼하려고요. 뭐? 제가 꺼낸 그 폭탄 같은 말에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너한텐 갑자기인지 몰라도.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것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아버님 아들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요. 저는 식탁 위로 제가 모았던 증거 사진들을 흩뿌렸습니다. 아빠의 병원을 지키면서 그 시간들을 모두 날리게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 시간 동안 남편놈의 바람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병원에 붙어 있다 보니 두 인간들이 갈수록 더 조심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이거 사실이야? 아니에요, 이거 오해야. 아니라고, 여보. 오해는 무슨.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은 나중에 내 변호사한테나 하든가 해. 아니라고 하기에는 사진 속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야, 너 미쳤어? 진짜 바람 피운 거야? 자식 있는 놈이 이 미친 거사! 네가 제정신이야? 남편 놈은 그날 아주 시댁 식구들에게 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패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튿날 그 인간은 온통 부어 터진 얼굴로 집에 기어들어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잠깐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당신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제정신 아니었겠지. 당연히. 근데 미친 짓을 했으면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을까? 죗값 치를게. 나 당신 옆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은호는 어쩌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기로 한 그 순간 이미 네 새끼 볼 생각은 안 했어야지. 그러자 그 인간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랑 헤어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하면서요. 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결혼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오던 날 헤어지자는 저를 잡으면서도 똑같이 저렇게 울었었죠. 그리고 저는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갔었고요.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랬다면 우리 은호도 없었을 테니 참 인생이란 뭘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당연히 은호도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남편 놈은 한 달에 딱 한 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이혼 법정에 서는 날까지 시댁 인간들은 번갈아 몰려와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유산이 아쉬웠겠죠. 아니면 손주가 아쉬웠거나요. 하지만 뭐가 됐든 이제는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오빠와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를요. 이제는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만나셨겠죠? 씩씩하게 더 잘 살아보려고요. 두 분이 걱정하시지 않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